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기념관 헌정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일정은 5박 6일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소식을 들으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테니스입니다. 이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 이번 주 토요일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는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문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2명의 노조원이 경남 도청 신관 옥상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맞서서 이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진주의료원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후속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2명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 지부장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네. 고공농성은 이제 16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지금 같이 이제 통신탑에 올라가신 분이 박석용 보건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이신데. 예. 이 박석용 지부장이 무슨 이 지병이 있다고 하던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심근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스텐스를 이렇게 몸에 2개를, 혈관에 박아놓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의사가 하루에 한 번씩 왕진을 오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혈압도 좀 많이 높고, 당뇨 지병도 있어서 당뇨도 좀 수치가 높고, 예. 그래가지고 걱정인데요. 네. 하여튼 이게 심근경색은 갑자기 올 수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응급처치법을 배워서, 예.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안 좋긴 해도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수동 지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몸이 좀 건강해서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예. 그러면 지금 박석용 지부장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도 있고 당뇨도 있고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라가셔야 됐을까요? 건강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참 16일 당시는요. 예. 18일날 도의회 폐업 조례안이 그렇죠. 강행 처리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었거든요. 예. 전혀 저희들이 어떻게 틈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고 해서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본 끝에 이렇게라도 좀 올라오면 좀 절박함이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네. 저희들이 어렵게 이렇게 지부장 몸도 안 좋고 하지만은 제가 또 올라가서 같이 돌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의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온다고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통신탑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사업장에서도 철탑 농성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뭔가 보통 이 철탑 밑에 노조원들이 있어서 물과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공급을 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2분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도청 뒤편 신관 건물 위에 있는 철탑이거든요. 예. 옥상에 있는. 예, 그러니까요. 철탑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음식물 공급이 참 어렵겠구나 해서 걱정을 했는데요. 예. 또, 이게 또 저희들은 또, 걱정했지만, 경남도에서 최소한의 음식물이나 필요한 물품은 최소한으로 또 검사를 거쳐서
올려주고 있어가지고요. 아, 예. 그런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과 음식은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래도 통신탑 밑에 뭐 다른 노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건 아니죠? 아, 우리 조합원들이 지킴이 조라 해가지고요. 예. 철탑 밑에서 건물 밑에 비를 안 맞는 곳에 지킴이 조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있습니까? 노숙을 하면서 누워 자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지금 경찰이 집회 금지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면? 집회 금지,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그러니까 저희 이탈남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여러 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인터뷰의 초점은 이쪽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며칠 전에 이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가 장악을 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행정 조치나 구조 조정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상남도의 부채가 2조 원인 상태에서 노조원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매년 60억의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경남도가 원래는 이 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배경에 적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공공의료기관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적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다. 건강한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것이 좀 논리가 먹혀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계속 강성노조, 기종노조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중앙정치무대에 있을 때 뭐 그런 게 체질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위 말하는 보수 심리를 자극하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 고도의 저는 정치 선동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실제로 강성노조라고 하면요. 실제 진주의료원 지부는 제가 옆에 진주에 있으면서 같이 막 자주 만나고 하면요. 거의 노동조합 간부도 거의 없고 또 임금을 6년 동안 동결하고 8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아도 진짜 이 가만히 있는 걸 이해를 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무방비 상태로 노동조합이 있었고 전혀 제가 볼 때는 참 강성노조도 아니고 조합원들의 그 노동조합 활동 경험도 낮고 그런 거고요. 강성이라 치면요. 우리 홍준표 도지사가 우리 지금 진주 시민이나 도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거든요. 폐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막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게 강성도지사지. 저희들이 뭐 강성노조하고는 뭐 전혀 거리가 멀고요. 또 기종노조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기종노조라고 하는데요. 지금 8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아서 빚을 내고 애들 학원을 끊고 심지어 우리 의료원 지부장은 25일 내일 모레 제사인데 제사인데 집에 제사 지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리 막 뭐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생계가 막막한 이런 지경에 있는데 무슨 기종노조며 홍준표 지사는 공휴일날 자기 동창회 아니십니까? 동창회 저 개인 사적인 일로 가는데 관용차 몰고 운전수 대동해 가서 가는 이게 귀족도지사지. 우리가 어찌 뭐 귀족노조하고 전혀 저는 뭐 거리가 먼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 따라서 막 말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국민들을 그 길을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그 보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강성노조가 아니다고 지금 강수동 지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진주의료원 노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단체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체 행동을 한 적은 없고요. 쟁행이 찬반 투표만 하고 단체 행동 실제로 하지 않았죠. 그래요? 그러면 단체 행동을 한 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진주의료원 노조가. 그게 너희들 파업이 언제였노? 옛날에 파업한 게 언제냐면 옛날에 99년도에 했습니다. 99년도에. 아니요. 그러면 99년도 이후에는 단체 행동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호, 그래요. 그다음에 저 귀족노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지금 이 조합원들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균 급여는요. 진주의료원이 장기 근속자가 좀 됩니다. 장기 근속자가 좀 되고 진주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 있죠. 거기보다는 조금 높고요. 조금 높고 예를 들면 3,100만 원이라 하면
진주의료원의 평균급여가 네. 3,100만 원을 하면 예.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는 예.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공무원에 비하면 네. 공무원에 비하면 훨씬 낮고요. 예. 훨씬 낮고. 예. 또 전국의 다른 지방 의료기관에 비해서도 예.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이 급여가 네. 최소한 연봉 1,000만 원 이상 낮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임금이 계속 동결돼 왔거든요. 그렇죠. 6년 동안이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는 네. 수익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예. 우리 의료원을 시내에 있다가 네. 외곽으로 이전을 했어요. 예. 그 이전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이전을 한 거거든요. 새로 지었죠, 새로. 예,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미 있던 환자는 다 나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환자를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예.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낮아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이전하고 난 뒤 일정 기간 동안은 또 환자 숫자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인건비 비율이 무조건 높다. 네. 이런 것만으로서 자꾸 무슨 기종 노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좀 합당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하는 강성 노조다, 귀족 노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성 노조, 귀족 노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같이 민주노총 진주 지부에 있으면서 항상 만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이 노조가 이렇게 돼서 유지가 되겠나. 제가 항상 걱정을 했던 사람이지. 이것이 강성 노조로 아예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보도를 보면은 노조원 가운데 65명이 명예퇴직 내지 조기퇴직을 신청을 했는데 했죠. 예. 경상남도가 전원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이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어요. 조기퇴직 신청을. 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또 어차피 이게 경사가 되더라도 일정 정도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합원들은 좋다, 내가 희생을 할게. 네.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근데 경남도에서는 아예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사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로, 이건 아예 자기들 폐업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 폐업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는 이야기고, 저런 사표를 받아서 몰라요. 자기 눈에 잘 보이는 몇몇 사람은 구제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 직원에 대한 완전히 협박이고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죠.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 너무도 분노스럽습니다. 그래요. 지금 진주 의료원 노조원이 몇 명이었어요? 조합원이요. 180명 정도. 180명 정도. 정도였죠. 예. 그러면 그 가운데 65명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신청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퇴직 신청을 맞습니다. 한 거였네요. 지금은 한 120명 가까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 120명 정도가 퇴직 신청을 했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사직서 안 내고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65명이 사직서를 냈고요. 나머지 이제 120명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전원 사직서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일단 불응을 하고 이건 부당한 요구다. 그렇죠.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요? 자기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무슨 안을 내는 게 아니고 저런 사직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게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노조원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합원들은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 경남도청으로 와서 도의 앞에 집회도 하고 저희들 철담농성장 앞에 밑에 와서 같이 집회도 하고요. 또 서울의 광화문에 우리 촛불 집회하는 데도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노조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이 진주 시민들 나아가서 경남 도민들 반응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강수동 지부장께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일단 진주 시민들 이 진주 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제가 지금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진주에 이 철차가 올라오기 전에
뭐 택시를 탄다든지 주변의 지인들을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네네네. 대부분은요. 예. 대부분은 아니 가만히 있는 괜히 그 진주 의료를 뭐 한다고 폐업을 한다 하네. 예. 한다고 하느냐. 예. 가만히 있는 유튜브 내킨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그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그 의료원을 네. 폐업하면 되나. 예. 홍준표 지사가 왜 그러노. 예. 사실 이해가 안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일부에 이제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강성 노조니 기존 노조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적자 이야기가. 아, 예. 일부에. 예. 왜냐하면 그게 안 먹혀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 안 하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 여론조사도 했잖아요. 네. 여론조사 했을 때 거의 한 70%에 가까운 우리 시민과 도민들이 예. 의료원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예. 이런 게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야, 그래요?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경남도의회 야권 모임 민주개혁연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주민투표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도의회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소속이 그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습니다. 아마 그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고 예. 그러면 일단 그 유권자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일단 그 주민투표 실시를 하기 위한 서명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주민투표를 시행을 한다면 우리 도민의 5%의 그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13만 명 이상을 받아야 돼요. 예. 5% 같으면요.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13만. 예. 그러면 저희들 18개 시군이니까 네. 저희는 충분히 13만 명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180일 동안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예. 6개월이면 전체 우리 경남의 각 시군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투표에 붙여지면 투표 4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도의회에서 소리가 뭐 통과돼서 의료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죠. 도지사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들은 최악의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경남도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도의회가 남아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만약에 그냥 그 개혁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주민투표를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 새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진주라든지 내지 진주 인접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다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단체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좀 혹시 강 건너 불구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가요? 뭐 아무래도 진주와 서부 경남에 비하면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번 우리 의료원 투쟁이 막 계속 장기화되면서 그래도 많은 우리 저 경남의 다른 시군에 계시는 도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도 우리가 창원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해보면요. 아주 시민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진주와 서부 경남을 제외하고도 우리 다른 시군의 우리 도민들도 호응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어차피 이제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몇 달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은 이 폐업 조례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18일 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가 일단 연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25일 날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막후에서라도 이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대화가 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없었습니까? 지금 오늘 점심 때에 우리 경남도의회 김호영 의장님하고 우리 의장단 분들하고요. 그 교섭단체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민주개혁연대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오찬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오찬 모임에서 일정 정도 지난번에 무산된 잠정 합의안이 있거든요. 합의안 어떤 겁니까? 그 잠정 합의안은? 잠정 합의안을 하면요. 도의회의 안건은 상정하되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그 결정을 유보한다. 이런 잠정 합의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합의안을 야권도 그렇고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찬성을 했는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그게 무산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아마 합의할 수 있을지를 오늘 오찬 모임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경남도하고 뭐 대화도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뭐
뭐 일단 도의 상황에 따라서 예. 조만간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아마 잘 되면 네.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워낙에 또 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까요. 예. 저희들은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최선의 기대치는 오늘 그러니까 그 오찬 모임에서 이 폐업 조례안을 당장 25일에 처리하지 않고 한 2개월 뒤로 처리를 미루는 것. 이것이 일단 지금 그 현재로서는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걸 미루고요. 네. 그리고 경남도는 경영 폐업을 유보하고 네. 경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네. 우리 노조와 네. 2개월 동안 대화를 하는 거죠. 예, 대화를 해서 예. 좋은 대안을 찾아내는 거죠. 그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세게 그러니까 속칭 질렀어요. 세게 질렀기 때문에. 맞아요. 예.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입장을 번복한다든지 이러면 본인의 위신이나 이게 이제 그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협상을 해서 타협점을 찾자면 홍준표 지사에게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거 너무 공학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 응? 예. 그것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구조 조정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참 정치인 우리 도지사분에 대해서 예. 참 명분이나 이런 또 자존심이 있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잘못 선택을 하셨다면 잘못 길을 열었다면 과감하게 내성적인 결단을 내려서 좀 이렇게 폐업을 저는 좀 유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폐업이 유보되고 대화 과정에서 진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민들도 보기에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것이라면 저희들은 어떤 고통을 감내하든지 구조조정 문제든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먼저 저희들이 이미 65명이 나갔고 그것도 전원 사표를 내라는데 그 전원 사표를 내는 것이 자기들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면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표를 다 내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원 사직서 제출은 못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영을 정상화하게 해서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노사 합의로 해가지고 토요일도 돈을 받지 않고 무급 근무를 하기로 다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시행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 연차 수당 이런 것도 반납도 하고 이미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예 감안하지 않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폐업을 막 발표해버린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홍준표 지사는 처음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도대체. 글쎄요. 저도 참 그게 참 궁금한데요. 10길에 물 쏘고 나도 한 길에 사람 쏘고 먼다 하지만은 저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처음에 지사님이 되셔가지고 경남도에 부채가 많잖아요. 부채가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채를 줄여서 이렇게 내년에 지방선거 때 좀 이렇게 다시 재선을 노리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주 어려운 문제가 자꾸 막 그게 맞닥뜨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처음에 홍준표 지사께서는 이 정도로까지 이게 막 크게 막 번지고 우리 지사님은 자기 말로는 자기는 예상을 했다. 희망버스인가 뭐인가도 오고 민주노총이 나서고 예상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되리라는 예상을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측면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도지사라고 하면 또 잘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중앙무대에는. 그렇죠. 어쨌든 이걸 막 전국판으로 만들면 이러나 저러나 보수의 아이콘 자기 누구 말 맞다나 그런 것도 좀 의도했지 않았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 환자들이 얼마나 병원에서 협박을 받고 쫓겨나서 지금 현재 다른 병원에 받아주지도 않다 보니까 집에 66%가 지금 집에 있다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 여기서 완전히 다른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까?
안 받아주는 이유는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진주의 병원을 보면요. 예. 경상대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가면 예. 막 수술을 한다든지 막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입원을 한 뭐 일주일 전에 하고 나면 나가라고 합니다. 예, 병상이 모자란다고 나가라고 그러죠. 예. 병상도 모자라고 돈이 안 되거든요. 입원해봐야 병실료하고 병실료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저치료하고 밖에 없는데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 대부분 우리 진주 의료원에 와 있어요. 그럼 장기 입원 환자들이 그렇게나 돈에서 그렇게 해봐도 끝까지 많이 남아있다가 지금은 뭐 11명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네네. 다 나간 사람들이 다른 병원을 안 받아주니까 어쩌겠어요. 집에 있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지사가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언론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냐면 홍준표 지사가 그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서부 경남 지역에 제2청사를 짓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라는 점을 환기를 시키면서 이 진주의료원이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제2청사를 그러니까 그 입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자, 이건 근데 이제 서울의 분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그 내부 검토 자료, 그 경남도의 내부 검토 자료 중에서 홍준표 지사가 의료원을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밑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걸로 내부 자료가 저희들이 이미 확보돼서 본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자, 이건 좀 과도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창원에는요, 창원에는 그 박한수 창원시장이 있거든요. 이분이 지난번 그 도지사 경선 때 나왔어요. 근데 박한수 창원시장이, 시장께서 창원에 거의 기반이 탄탄하거든요. 기반이 탄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경쟁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될 수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창원보다는 자기는 이제 그 진주를 비롯해서 서부 경남에서 거의 몰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몰표를. 그렇다 보니까 서부 경남 사람들이 가장 그 민감한 게 도청이 옛날에 진주에 있다가 저 부산 갔다가 창원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원래는 도청이 진주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청 제2청사를 진주에 짓겠다고 하면 몰표를 받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일종의 그런 정책 계산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이제 물론 이거는 그 가정입니다만.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버리고 거기다 만약에 제2청사를 입주를 시킨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입주를 할 것이고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버리면 그렇겠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우리 진주의료원이 상당히 규모가 넓습니다. 근데 그 도청 제2청사로 쓰는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남에 가면요. 그 이청사라고 해서 순천에 그 아마 강진인가 목포인가 그 도청이 있고 이청사라고 순천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경기도처럼 인구가 법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만인가 하여튼 뭐 얼마 이상이 되면요. 부지사를 한 명 더 두면서 이청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경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300만이 안 되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규모 있는 이청사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제가 도에서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설령 이청사를 쓴다 해도 그 넓은 건물을 그렇게 쓰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우리 진주 시민들은 이청사가 오는 것도 좋고 와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진주의료원도 있어야 되지.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들을 한 개를 없어 한 개를 준다. 이거는 우리 진주 시민들을 제가 볼 때는 뭐 놀리는 거나 뭐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나저나 이 두 분은 언제까지 통신탑에서 농성을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점심 때 도의회 의장단하고 원내 교섭 대표가 만나서 그러면 처리를 2개월간 연기를 한다. 2개월 동안은 처리 안 하겠다고 합의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저희들도 지금 우리 진주의료원 우리 박세영 지부장이 몸이 안 좋고 뭐 또 이 신경증세는 갑자기 오는 것이라서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오늘이나 내일 네. 뭐 합의가 잘 되어서 예를 들면 도의회에서는 뭐 2달간 이렇게 유보를 하고 또 우리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하고는 경영 경사를 조건을 해서 성실하게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면 저희들은 내려갈 생각입니다. 내려갈 생각이고. 그것저것도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저희들 내려갈 수가 없죠. 뭐 죽도록 내서 죽어야죠. 도리가 있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이 박석영 지부장님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건강 잘 보살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화요일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재윤경의 함께 살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갈까요? 요즘에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죠. 네, 저희도 뭐 상담한 경우에 특히 이제 부채 쪽 상담에서 그 자영업 하시다 망하신 분들 혹은 지금도 어쨌든 접지도 못하고 막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사연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참 수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장사 안 된다고 바로 접을 수도. 네네. 악순환되고. 그렇죠. 결국 완전 이제 가산 다 날리고. 네네. 정말 참 큰일인데.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데 부인은 이제 미용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요즘 워낙 미용실도 어렵잖아요. 미용실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뭐 경기가 불황이면 이제 파마를 좀 간격이 뜨나요? 그게 이제 미용실도 어느 그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틀리고. 미용실도 근데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 막 화려한 미용실이 있는가 하면 네네. 동네 미용실이 많이 안 가는 네네. 그렇죠.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좀 한참 성행하다가 요즘은 아마 그 프랜차이즈도 요즘 말이 많잖아요. 프랜차이즈가 좀 불공정 거래를 한다 그래서. 근데 저는 미용실도 프랜차이즈가 성립이 되나요? 그게 결국은 이 그 하시는 분들의 이게 그 기술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모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마찬가지인데요. 초기에 그 사업 진입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라든가 뭐 이런 그 이 브랜드 신뢰도죠. 시장 진출에 있어서 고객들로 하여금 먹는 거나 마시는 거라고 하면 원료나 이런 걸 제공을 하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미용실이 왜 프랜차이즈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무튼요. 네. 그래서 미용실을 이분은 하고 계시고 배우자는 이제 그 트레일러 자영업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트레일러 기사를 한 경력이 한 15년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하는 것이 기사 월급이래 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직접 자기 차 한 대 구입해서 이 사업을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른바 이제 지입차주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별로 목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출이 총 15개인데, 처음에는 아마 그 정도로 시작하신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는 사업자 대출을 은행하고 이제 새마을금고 정도에서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계속 늘어난 거죠. 빚내서 받고. 그래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매출이 많이 이렇게 줄고 그 운영자금이나 금융비용, 생활비 충당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카드 대출을 하나 둘 이렇게 늘려 나가다 보니까 15개까지 왔는데 15개가 그 대출이라고 하면요. 이제 월 금융비용만 뭐 사실 이제 1금융권에 15개 정도가 있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설사 뭐 10% 미만의 대출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1억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출 총액이? 네네 총액이 그래서 사실상 뭐 그냥 일반적인 은행 대출로 하면은 월 이자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그렇죠. 요즘 금리가 한 뭐 3, 4, 4, 5 이쯤 하죠. 네네. 한 뭐 5% 정도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리는 아닌데 근데 이게 캐피탈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드사의 카드론 뭐 이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월 금융비용만 500만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총액이 1억 조금 넘는데 이자가?
와, 심하다. 예. 네, 대부업체에서 4군데나 빌렸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 금리 순으로 놓고 보면요. 그 카드론하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리볼빙, 그 다음이 캐피탈. 캐피탈 대출도 저희가 이제 상담해 보면은 카드론 대출은 뭐 25% 정도인데 캐피탈은 뭐 31%까지도 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저한테도 골프치면 자꾸 카드로 쓰라고 스팸 문자 오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대부업체로 넘어가거든요. 예. 네. 리볼빙도 그렇게 비싼가요? 리볼빙은 원래 이제 목돈 없으면 조금씩 이제 그 나눠내는 그 맛에 저도 옛날에 한번 했는데 돈 없어갖고. 네. 근데 그 리볼빙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뭐 큰 액수를 하지 않고 이제 소액으로 이제 결제 지원을 시키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무감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봤자 뭐 몇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다 끝나고 그 낸 이자 따져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자율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게 뭐 29%까지도 사실은 30%까지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최소 결제 뭐 2% 3%잖아요. 2% 3%만 최소 결제를 하면요. 이게 계속 갚아도 원금이 줄질 않습니다. 그러네. 네네. 그래서 리볼빙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방심하는 사이 그 소비자들의 부주의를 이용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카드사들의 아주 손쉬운 그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다 갚았어요. 네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채무자들 보면서 되게 답답한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빚이 너무 많아지면요. 한 달 중에 절반 이상이 미분 15개니까 절반 이상이 결제일이죠. 그렇네요. 네. 진짜?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중에 절반 가까이를 결제에 대한 공포에 시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한두 개 연체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 같이 보통 돌려막는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급해서 대부업체 대출을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빌리는 거죠. 그래서 또 막아놓고 그게 다 이제 이자 막아놓느라 이제 또 높은 금리의 상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특징이 첫 번째 정말 꼼꼼히 앉아서 자신들의 재무 상태를 객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맞기 바쁘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자영업자들이? 네네. 아니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면. 그렇죠. 내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 급여 소득자들도요. 매월 월급이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매월 이렇게 따져보면서 사실 들어온 돈 나가는 돈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급여 소득자들도 평균 월급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봉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이 자기 월급이다. 세금이나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500만 원에 머릿속에 맞춰놓고 사실은 이 자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달은 예를 들면 보너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한 280만 원이다 월급이.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달에 결제해야 될 건 400인데. 네, 그렇죠. 그럼 빵꾸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몇 개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디서 도대체 왜 빵꾸 나는지 도무지 자신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급여 소득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네, 아주 근데 사실 기본이죠. 저도 그랬어요. 네네. 별로 계산을 안 했어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이런 이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뭐 어느 영국의 병리학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왠지 큰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강박증이 생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돈 생각, 돈 걱정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얼마 버는지 모른다. 자신이 어디에 얼마 쓰는지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월급날이 결제일이다. 결제금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결제를 지연시킨다. 뭐 이런 이 특징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상담받을 게 아는데 저는 호출 노동자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이제 월 수입이 달라요. 고정돼 있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럴 때는 보통 월 수입을 최소로 잡는 게 원래 상식이잖아요. 근데 심리는 자꾸 최대를 잡게 돼요. 맞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소득은 늘 이렇게 높게 잡고요. 그다음에 기대 소득을 현재 소득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 그걸 보수적으로 최소 소득으로 잡지를 않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적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경제학적 어떤 효용의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 최소의 어떤 소득을 잡아놓고 그렇죠, 그에 맞춰서 고정 지출을 잡고 예. 이렇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특히 근데 이 동국정 주문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병리학자가 주목한 것이 뭐냐면요. 예. 이런 현상들이 주로 자산 버블 시기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자산 버블 시기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잖아요. 그렇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지는 않는다. 근데 자산 버블 시기에는 예. 누군가는 앉은 자리에서 쉽게 돈을 벌더라. 그렇죠. 불로소득이죠. 예. 돈을 번대더라. 예. 뭐 누군가는 해변가에 누워서 그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알아서 일해서 돈 번다더라. 그게 부자 아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심지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예.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박탈감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상실감과 박탈감이 듭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 상실감과 박탈감이 자기가 일해서 번 돈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돈을 가지고 쪼개보고 분배하고 한 푼을 쓰더라도 정말 만족스럽게 쓰려고 사실은 계획을 할 텐데 네. 그럴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네, 말인지. 예. 누군가는 뭐 앉은 예. 자리에서 쉽게 번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쪼잔하게 그렇죠. 네, 궁상맞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큰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은데 못 버는 현실에 대한 공허함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게 불안함으로 증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네.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허상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요. 네. 어느 순간 계속 결제일이 돌아오고 내가 예. 어떻게 어디에 얼마 쓰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예. 이자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예.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네. 흔히 열심히 왜 돈이 안 모이냐 안 모이냐 이런 얘기 저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군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서 네, 해결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예.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을 지으니까 예. 차근히 앉아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따져보거나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만한 동기를 스스로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겠네요.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입 자체가 네. 아주 불규칙적이죠. 그렇죠. 예. 네.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불안하죠. 그렇죠. 예, 불규칙한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예. 불안하니까 더더군다나 이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네. 기대소득을 높게 잡게 되고 과거 소득에서 가장 높았던 꼭집점 소득을 평균 소득으로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야, 또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돈은 제가 봤을 때 요즘에 행동경제학이라 그래서 그 경제 심리학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훨씬 그 기존의 경제학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심리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예. 돈인 것 같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맞아요. 네. 여기 일단 한 번만 새길로 더 가고 네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어디 물건 사러 가서는 1,000원, 2,000원 깎으려고 막 하다가도 네. 술 먹거나 이럴 때는 쏘잖아요. 네네. 근데 쏘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이건 모순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뭐 사실은 그 가치가 다르니까 예. 절대적으로 뭐 1,000원, 2,000원에서는 굉장히 그 소심해지고 네. 큰 돈에서는 대범해지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심적 계좌에 오르라 그러는데요. 네. 그 2만 원짜리 청바지를 50% 할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인 받고자 해요. 예.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할인을 선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100만 원짜리 TV를 10,000원 깎아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됐거든 이러거든요. 똑같은 크기에 10,000원입니다. 아, 그러네. 네. 네. 근데 이게 네. 마음속에. 근데 내가 내는 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출에. 어쨌든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은 10,000원이 똑같아요. 네. 세이브하는 돈 10,000원이 똑같은데 똑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예. 사람은 선택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게 들여다보니까 중거점이 다른 거예요. 예. 2만 원에 50%로서의 10,000원은 가치를 크게 보고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에서 10,000원은 사실 가치를 작게 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하나는 50%
30%고 하나는 1%밖에 그렇죠. 안 네, 할인율이 다르긴 한데 예. 결국은 사람들이 콩나물 깎는 깎는 데는 치열한데 네, 백화점 가서는 대범하게 쓴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돈과 관련한 재미있는 심리가 많습니다. 네. 자영업자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달에 500이 넘는 이자를 내고 어떻게 살아요? 대체? 지금 생활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1억 1,700만 원이잖아요. 1,70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행복기금도 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되면은 혜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원금을 일부 감면받고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나눠 갚는 거잖아요. 부부가 어쨌든 그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자영업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300이라 그러는데 부부 합산해서? 합산해서 300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50 평균 잡으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미용실이 150만 원 정도 남질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영업자분들이 또 잘못 아시는 게 매출과 소득을 손에 쥐는 돈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투자 비용도 있고. 비용 다 제어하고 순수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저거 따졌을 때는 실제로 150만 원이 미용실에서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네 미용실이라면. 이른바 그 가처분 소득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이 합해서 25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균 소득이요. 한 달에 500 넘게 이전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250밖에 안 되면 적자가 따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급격히 대출이 이제 늘어왔다 이렇게 늘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채무 감면을 한 뭐 30%만 받아도 원금만 10년 동안 나눠간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죠. 그 새 출발이 가능한 대상자라는 거죠. 채무 감면을 30%보다면 7천만 원이고 7천만 원을 10년으로 쪼개면 1년에 700만 원이니까. 7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사실은 7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 네. 그래서 어쨌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250만 원이면 70만. 그렇게 하면 뭐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기도 비난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250에서 70 갖고 나머지 갖고 생활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그 대상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워크아웃 하는 것도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금 전체를 나눠 갚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잔인한 15개라는 그렇죠. 그 1억 1,000만 원을 8년 동안 원금 전체를 나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워크아웃이 쉽지 않고요. 또 워크아웃도 그렇고 국민행복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반드시 연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뭐 이분은 지금 현재 연체된 상태가 아니니까 대상도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 15개의 대출을 3개월 연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연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채권 추심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 건 가지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15건을 어떻게 버텨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조정하기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저희는 이제 법원에 가서 파산과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또 자영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도 밀려 있는데 이제 또 그 부분은 또 회생이나 파산에서 또 제외되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회생 정도를 하면 이 돈을 그 5년 동안 최저생계비의 150% 정도는 보존을 받고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는 보존 받고 나머지 50만 원을 5년 동안 나눠 갚는 그런 방식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원금은 감면이 되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가장 좋은 경우는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하고 다 털어버리는 겁니까? 가장 좋긴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나홀로 그 파산이라는 게 요즘 너무 어렵게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것도 사실은 MB 정부 이후에 그 파산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파산 신청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하는데 관제인이 조사를 해요. 원래 선진국 같은 경우는 파산 관제인이 파산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승인하고 면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이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돈 갚아야 된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 그 갚을 수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다.
없다라고 이의 제기할 때 채권자가 돈을 내고 파산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아,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법원이 의무적으로 채무자 전체를 파산관제인 선임시키게 하고 그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파산관제인들이 그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법무법인 소속이어서 아주 까다롭게 그 하다 보니 결국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변호사비를 선임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파산 과정이 힘듭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는 사법도 참 돈 있는 사람들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돈 있으면 파산하기가 쉽고요. 돈 없는 서민들은 파산하려니까 또 돈이 필요한. 그렇죠. 네. 5, 600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 파산 신청하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대부업체 돈 빌려가지고 파산 신청하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돈 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여기서 파산 얘기 나왔으니까 새길로 한 번만 더 빠져. 길거리 가다 보면 길거리 현수막 요즘 광고 현수막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파산 신청해드립니다 이런 광고 되게 많거든요. 지하철 이렇게 명함 같은 전단지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변호사죠. 변호사입니까? 네. 법무사, 변호사,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법 관련한 그 절차를 대행하는 거죠. 그래요? 파산 과정에서는요, 서류를 떼는 게 뭐 많게는 50가지가 된대요. 어떤 관제인 같은 경우는 핸드폰 통화 기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요. 왜요? 또 가끔 이제 그 파산 관제인 분들 중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불쾌하실까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의심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렸나 이런 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경찰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개인 통화 기록을 왜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많은 이제 서류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지치는 겁니다. 채무자들이. 그래서 그 절차를 하는 게 너무 겁이 나고. 그냥 아예 맡겨버린다. 네, 부채 증명서 같은 것도 떼야 돼요. 떼서 내야 되는데 내가 빚이 어디 얼마 있다를 금융기관 가서 떼야 되는데 금융기관 가서 부채 증명서 좀 떼주십시오. 왜 떼십니까? 네, 파산하려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잔인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한테 맡겨버리기.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보통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네, 너무 복잡하고 또 까다롭고 게다가 이거는 수치심과 그렇죠. 두려움을 사실은 유발시키기 때문에. 가서 제 부채 증명서 끊어주세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버티다. 그래서 뭐 자살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특히 그런 거 좀 못 고쳐요? 그런 제도 좀 진짜? 저희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 비용은 채권자가 되는 게 맞다. 아니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원이 강제적으로 파산 관제인을 의무적으로 다 선임하도록 하느냐.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을 관제인에게 다 미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법원에서도 좀 그와 관련된 뭐 개선에 대한 얘기는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될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이제 그 채무자의 인권까지 침해할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야, 그건 진짜로 잘라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조건 그래도 누가 돈 빌리라 그랬냐. 근데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살려고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흥비로 썼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도 어쨌든 기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그 불안정하니까 자기가 이제 트레일러를 한 대 마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사업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물론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돈을 모아가지고 사지. 왜 사실은 그렇게 대출을 했느냐. 그건 몰라서 그러나. 그렇죠.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거랑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저금리니까 돈을 모아도 예를 들면 차값이 상승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돈은 늘 제자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회생 신청 법원에 어쨌든 이제 파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모럴 해저드 얘기하는데 저희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채무자들이 와서 빚을 너무 무리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너무 갚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히려 아니다. 네. 이거 파산하셔야 된다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분도 파산이 아니라 난 조금이라도 갚겠다. 그래서 이제 회생 신청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이 전제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여기서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그 부부 합산 소득, 네. 실제로 손해 주는 소득의 매출액이 네. 아니라 네. 그게 25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구경꾼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가게 자영업 하냐. 네. 나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를 하더라도 두 부부가 맞벌이면 그 정도는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네. 네. 이런 얘기를 구경꾼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네. 첫째. 예, 일자리가 없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자영업하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손 털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분들의 소득이 예. 8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냥 또 최저임금이나 가족과 같이 이렇게 야반 도주해서 지금 자녀가 둘이나 있고 시어머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예. 5인 가족이에요. 야반 도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요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조선 시대 진짜 저기 뭐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뭐가 네, 달라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조금만 따뜻한 배려로 새 출발의 기회를 주면 250만 원 5인 가족이 빚 50에서 60만 원 갚아가면서 그래도 최소한 나에서 살아보겠다라는 그거는 이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을 안 돼, 무조건 갚아야 돼라고 계속 조여봤자 결국 빚만 더 늘어나고요. 사실은 아이 문제도 생기고 아이도 삐뚤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온갖 사회적 비용이 사실은 더 추가로 든다. 예. 네, 뭐 자살률 높아지고 범죄율 높아지고. 변호사, 법무사는 뭐 일감만은 좋겠네.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잔인한 사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특히 빚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잔인한 거예요. 정말 잔인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단 한 점의 인정도 없는 정말 잔인한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런 것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사례 하나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뇌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집을 처분하면 어떻게 그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네. 자영업자의 부채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또 월세를 사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자영업자는 24배입니다. 몇 배요? 24배요. 24배요? 네. 내가 그러니까 한 달에 가처분 소득이 100만 700만 원 정도, 1년에 700만 원이고요. 예. 빚은 평균 1억 6천입니다. 이게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닌데. 네. 700만 명 정도가. 700만 명 네, 정도가. 그중에 금융부채에 있는 그 자영업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한 절반 가까이가 금융부채가 있으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윤경이 함께 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 11시 30분쯤 됐는데요. 한 30분 후면은 아까 강수동 지부장이 말씀하셨던 경남도의회 의장단하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전에 잠정 합의했던 내용, 다시 말해서 이 폐업 조례안을 2달 동안 처리하지 않고 일단 유보해 놓는다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잠정 합의안을 살려낼지 아니면 예정대로 오는 25일에 강행 처리할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잠정 합의안 2달 동안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 잠정 합의안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합의를 봐서 다시 소통을 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초가 닦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